긴장이 많이 되실 것이고 그냥 마음 편하게 뭐 이게 잘 인식이 안 되시겠지만은 그냥 이미 합격하셨다. 나 떨어지면 다 떨어진다는 그 자신감으로 하루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뭐 길게 시간을 안 잡아 드릴게요. 내일 시험이신데 뭐 해설을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럼 1번은 이제 뭐 많이 나오는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 맞히셨어요? 1번? 그쵸? 부동산 개념은 뭐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가장 일방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체계도라 그랬죠. 복합 개념은 몇 대 측면으로? 3대 측면.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법은 다시 어떻게 나눠져요? 몇 개로? 법은 2개. 협의 부동산하고 광의 부동산. 이게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죠? 내일 시험이니까. 협의 부동산은 민법상 개념이니까 토지하고 정착물이죠. 광의 부동산은 토지 정착물에다가 뭐가 포함돼요? 준부동산 포함되죠. 그리고 경제적 개념은 몇 개? 5개. 우리 시험 5개죠. 자산, 자본, 상품, 생산요소, 소비재. 그러니까 보기 1번은 맞죠. 그렇죠? 보기 1번은 이제 경제적 개념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보기 2번도 그래서 맞죠. 토지 정착물은 광해 부동산에 해당이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기술적 개념은 뭐 몇 개로 나눠져요? 기술적 개념은 4개. 자연, 또 뭐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제 체계도가 일방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되는 정착물. 정착물에는 종류가 몇 개 있죠? 2개.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이 있고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정착물이 있죠. 그게 동그라미 3번이죠. 3번도 실제 다 지문입니다. 지금은 오지선다가 다 실제 지문이에요. 그리고 광해 부동산에는 이제 협의 부동산 말고 준부동산이 있죠. 준부동산은 등기를 갖춰야 되는 특정한 물건을 말하죠. 그래서 준부동산 개념이 4번에 있고, 그리고 이제 4번째로 공부하실 것이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헷갈리라는 차원에 등장하는 복합 부동산이죠. 5번은 그래서 독립된 부동산인 토지, 건물 등이 결합된 상태에서 활동의 대상이 될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해야 되는데 거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정답률이 100%가 나야 되는 거야. 이게 1번 타자로 보통 나오잖아요. 우리 시험은 1번에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률 의외로 높지 않은데 이제 비몽사몽 간의 문제를 푸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딱 보자마자 맞히는 시간이 딱 10초 만에 답을 찾아야 되는 가장 기본 베이스 문제고요. 2번도 토지 용어죠. 토지 용어인데 이거는 뭐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죠. 4, 5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답이 눈에 2번 확 띄시죠. 이 포락지가 아니라 이거 뭐예요? 빈지지 빈지. 포락지는 뭐죠? 응? 포락지가 뭡니까 할 때는 법률상의 개념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공인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서 수면 밑에 잠긴 토지. 근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뭐예요? 그 등록된 토지를 뭐라 그러죠? 필지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럼 등록된 토지인 필지가 바닷물에 잠겼어. 하천에 잠겼어. 그래서 포락지가 됐어. 그럼 소유권이 상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 얼마 전에 나왔듯이 이게 한 5년 전의 지문인데 4년 전이구나. 포락지하고 빈지를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맞았죠? 정답률을 100% 기대하는 문제들입니다. 1번은 공유지 개념이죠. 민법 시간에 공부할 공유지고 3번은 이행지, 4번은 가장 기본 개념인 택지. 그리고 5번이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일단지. 이렇게 일단지는 용도가 불가문의 관계에 있는 묶여져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답 2번이고 이미 답은 다 아시니까 3번 이제 이것도 뭐 몇 년째 나오죠. 토지 특성은 한 10번 보면 9번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근데 그 자연적 특성을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동성, 개별성, 부중성, 영속성으로 대표되는 자연적 특성에다가 인문적 특성이 약간 가미되는 형식으로 문제를 구성하는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컴퓨터상의 기출문제를 보면은 12회부터 지금까지 자연적 특성만 알아도 답을 찾게 해줬어요. 그만큼 부동산학이 경제학에서 분리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토지가 가지는 자연적 특성 때문이다라는 것이 부동산학 입장에서의 아주 강조되는 파트입니다. 그럼 이것도 정답이 당연히 3번 나와야 되죠. 개별성으로 파생되는 현상 보면은 다 다르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개별화, 구체화, 개별화, 구체화가 나오면은 개별성이야. 근데 그거 뭐로 돼 있어요? 표준화, 일반화. 표준화, 일반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용어적으로 장난을 쳐요.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기 1번 같은 경우 토지는 물리적 감가 이론이 적용되는 게 배제되죠. 이거 항상 기본인데 토지를 논하는 거야. 토지, 건물이 아니라 토지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 감가 이론이 적용이 안 돼요. 무슨 특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근데 토지도 우리가 원가법, 감정평가 원가법 공부하셨죠? 원가법 들어가면은 감가 요인을 우리 법률적으로 몇 개를 지시해주고 있나요? 감가 요인이 몇 개 있어요? 감정평가에서는 3개 있죠. 물리적 감가. 그리고 그 다음에 법 순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용어적으로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물기경을 논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토지도 그리고 토지는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 주죠. 무슨 특성? 아니 이건 저거잖아요. 경제 감가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치 손실이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감정평가 시험에서 5년 전에,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영속성으로 물리적 가치는 훼손되지 않지만은 부동성으로 경제적 가치는 훼손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물리적 감가는 적용이 안 되지만은 경제적 감가는 고려해줘요. 그리고 이제 아주 많이 나온 거 있죠.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거 무슨 특성? 부정성이죠. 근데 토지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이거는 뭐? 이건 용도의 다양성이지. 인문적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적인 면하고 감가적인 측면을 논하게 된다.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별로 강하게 부각시키지는 않고 단순하게 내지만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거기도 부동산학 개론 공부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우 강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1번 체크하신 분들은 주의해 주시고요. 그 정답은 이건 딱 보자마자 3번밖에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푸시는데 여러분들 딱 30초 안에 답을 찾아야 돼. 예. 내년 그러면은 이게 언제 푼다고요? 내일? 시험 시간 9시 30분이 시작하잖아. 그 전에 푸는 문제야. 딱 시험지 나눠주자마자 1번에 5번. 감독관 뒤로 가요. 그럼 살짝 넘겨가지고 2번에 2번 10초. 그리고 감독관 한춤 보다가 3번에 2, 3번에 3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세 문제를 맞춰놓고 4번으로 싹 넘어가는 거지. 이게 현장에서의 이제 센스죠, 센스. 4번부터 이제 경제 인력공단 제시된 목차 순서들을 했을 때 수요에 대한 설명이죠. 문제 파악이 잘 되셔야 되는데 해당자를 아파트로 제시해줬죠. 그 수요의 변화를 설명한 건데 그 수요 변화잖아. 그럼 이거는 가격 위에 다른 요소가 충족을 줘서 수요량이 변한 걸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나타낸 걸 수요 변화라 그러죠. 곡선 자체 이동이다 보니까 방향이 두 가지죠. 우측 이동 증가, 좌측 이동 감소인데 성질이 다르다는 거잖아. 그러면 5개 지문 중에 4개는 한쪽 방이고 나머지가 다른 방향이죠. 이런 문제가 이제 아주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1번의 아파트 해놓고 가격 상승에 기대감이 나왔지. 그러니까 가격 상승 기대감이니까 얘는 수요 변화 맞고 곡선이 어느 쪽 움직여? 우측. 그렇죠. 얘는 뭐죠? 우측 이동이니까 수요 증가야. 2번은 뭐 많이 보시던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죠. 보완제 안 사겠지. 내 것도
가차한사죠. 이건 수요 감소지. 그리고 나머지 소득의 증가, 정상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재 가격의 상승, 대부별 증가는 전부 다 수요 증가죠. 그러니까 1, 3, 4, 5번은 수요 증가고 2번만 수요 감소니까 정답을 찾으시는 데는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쉽게 만든 문제예요. 이렇게 내는 게. 그리고 이제 5번은 이제 뭐 작년에 두 문제가 나왔던 균형의 이동이죠. 올해는 아마 탄력성이 그 주된 주제가 될 것 같은데, 균형의 이동하면 그 조건으로 제시한 것처럼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곡선 우상향이라는 기본 모델 가지고 균형이 이제 깨지는 과정이죠. 이 균형이 깨지면은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도 변할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균형의 이동이고 문제 유형은 계산 문제, 지문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1번은 뭐 직접적으로 표현했으니까 공급은 줄었고 수요도 줄었네. 근데 크기가 나왔죠. 그럼 크기가 나오면 큰 것만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수요 감소가 더 커요? 공급 감소가 더 커요? 공급 감소가 더 크지? 그럼 뭐만 생각하시면 돼? 공급 감소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 상승, 거래량은 감소. 그렇죠? 맞지? 그리고 2번에 토지 구매니까 뭐예요? 구매니까 수요지. 그렇죠? 수요라고 요인 제시해서 이제 방향. 구매 관련 금리가 상승했대. 그럼 수요가 어떻게 돼? 방향이 나왔죠. 수요 감소야. 보기 2번은. 곡선이 움직이죠. 어느 쪽 움직여? 좌측. 그럼 좌측 움직이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 거래량도 감소가 됩니다. 맞지? 3번에 소비니까 수요죠. 요인은 이제 수요든 공급이든 둘 중에 하나는 잡아줬고, 이제 방향이야. 소비면에서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죠. 보완제 안 사지. 그럼 해당자도 같이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수요가 감소. 수요 감소니까 곡선이 좌측 움직이죠. 가격은 하락, 거래량 감소. 2번과 같은 결론인데 가격은 하락하는데 상승으로 되어 있잖아. 봐요. 틀렸지. 그리고 4번은 건축 나왔죠. 건축이니까 뭐야? 공급. 그 다음 방향.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죠. 생산비가 하락한 거야. 공급이 증가지. 공급 증가는 곡선 어느 쪽 움직여? 우측. 우측 움직이면 가격이 어떻게 됐어? 하락. 거래량 증가. 맞죠? 그리고 5번에 이제 대체재 가격이 이제 상승했다 그랬잖아. 아파트하고 단독이 대체재를 제시한 상태에서 아파트 대체 관계는 아파트가 상승, 아파트 안 살 거 아니야. 그 사람도 어디로 몰려와? 해당자인 단독 몰려오죠. 단독 수요는 증가. 증가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균형의 이동 문제입니다. 요거 푸는데 딱 25초 걸려야 돼요.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연습이 엄청납니다. 다만 작년에 이런 형식의 문제가 많이 나와서 올해는 뭐 기본적인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답 3, 요거 맞으셨어요? 5번은? 그리고 6번 가격 탄력성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 건데 틀린 거 1번에 용도 전환이 용이하고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이게 유명한 수요 가격 탄력성 결정 요소죠. 왜 용도 전환이 용이하고 용도가 다양한 수요의 탄력성은 커질까? 그렇지, 그거잖아.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가 뭐예요? 대체재 존재죠.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는 말은 그 대체할 용도가 많아진다는 뜻이잖아. 대체재가 많아지기 때문에 대체할 용도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게 보다 수요가 탄력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의 경우에 중요한 게 기간이죠. 생산비란 기간인데 생산비가 장난 안 치더라고. 기간이야. 기간은 그냥 기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공급의 경우. 그냥 기간으로 하면 단기가 더 탄력적이에요? 장기가 더 탄력적이야? 이것도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 감각적으로 푸는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그냥 기간으로 냅니다. 그럼 그냥 기간으로 내면은 뭘로 이해하시라 그랬냐면은 생산에 무슨 개념? 생산에 주어지는 기간이야. 요거는 경제학 시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간은 뭐라고요? 생산에 주어진다는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주어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A 제품을 생산하는데 생산에 주어진 기간이 한 달이 주어질 때가 있고 하루가 주어질 때가 있겠죠. 그 주어진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이 생산해요, 덜 생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뭐야?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이잖아. 공급량의 반응이 더 커질수록 더 탄력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고, 근데 우리 시험 중개사 시험은 그냥 기간이 아니라 생산에 뭐요? 소요되는 기간 이렇게 내죠. 요건 보통 써줘요. 우리가 중개사 거 꼼꼼하게 써주더라고. 그러면 단기가 더 탄력적이야? 장기가 더 탄력적이야? 단기가 더 탄력적이죠. 소요된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A 제품을 생산할 때 한 개를 생산할 때 소요되는 기간이야. 하나를 생산하는데 초당 하나 생산을 해. B 제품은 한 개를 생산하는데 1년에 하나를 생산해. 그럼 어느 게 더 생산량이 많겠어요? A. 그래서 빨리빨리 만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관계되는 예시들이 있죠. 기술 수준. 기술 수준의 향상이 빠를수록 더 탄력적이 돼요? 더 비탄력적이 돼요? 공급이. 더 탄력적이 되지. 왜? 그러니까 왜를 아셔야 될 거 아니야. 이거죠, 이거. 기술 향상이 빠르면은 하나의 물건을 생산할 때 소요되는 기간이 더 짧아지잖아. 빨리빨리 생산하죠. 그리고 이것도 자주 나오고, 요거는 아마 중개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정부의 규제가 심할수록 또는 엄격할수록 그러죠. 공급은 더 탄력적이야, 더 비탄력적이야? 왜? 그렇죠. 해석을 하시면 되지. 정부의 규제가 심하면 심하고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길어지잖아요.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지잖아. 그렇지. 그리고 국제적인 평가 그것도 있어요. 인허가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 싱가포르가 가장 빠르다며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좀 늦어. 여러 가지 거치는 데도 많고 위원회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저런 것도 있죠. 우리 부동산이가 나오는 거. 신규주택. 신규주택 공급하고 재고주택 공급. 어느 게 더 탄력적이에요? 재고. 왜? 이거죠. 신규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잖아. 재고주택은 전화 한 통 하면 되죠. 시장 공급할 때. 다 요런 예시들이, 요거에 대한 내용이 요 예시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2번을 체크하면 안 되는 내용이고, 3번, 3, 4, 5번은 응용이죠. 3번은 조세기차학 문제입니다. 임대주택에 제한세가 부과됐어요. 임대료에 대해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 조세 귀착이네.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부담했느냐? 비탄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 그랬죠. 누가 더 비탄인지 확인하면 돼. 수요가 더 비탄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말은 당연한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4번도 워낙 유명한 균형의 이동인데, 정부가 이거 많이 보시던 거야.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죠. 공급이 증가된 거야.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하락하겠지.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임대료 하락 효과가 커진다고 돼 있죠. 그럼 가격이 하락 효과가 더 커진다는, 가격이 더 변한 거야, 덜 변한 거야? 더 변한 거지. 그렇죠? 그럼 상대방의 수요가 비탄일수록이야, 탄력적일수록이야? 비탄일수록이죠. 비탄일수록 가격은 더 변하죠. 균형 이동할 때. 그러다 보니까 수요 임대료 탄력성이 작을수록, 즉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하락 효과는 커진다 그랬으니까 가격은 더 변한다는 요 지문은 맞죠. 이거 엄청 나온 지문이에요. 출제원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요 내용. 요거는 아마 학원마다 암기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여러분 공부하신 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5번은 이제 우리가 총수입, 공급자의 총수입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대요.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탄력적이죠.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문제인지 몰라.
개념을 물어봤는지 내용을 아직 몰라요. 근데 뒤에 읽어보니까 임대인이 임대를 올렸네. 아, 총수입 부분이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푸는 방법이 딱 나오죠. 수요의 가격대는 일보다 크대. 탄력적이야. 대체자 많아요, 적어요? 대체자 많죠.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논리죠. 임대인이 유리해, 임차인이 유리해? 임차인이 유리하죠. 임차인은 이살지 많다는 뜻이지. 근데 임대인이 임대를 올렸다는 거야. 성공 실패. 다 빠져나가겠지. 그러니까 어떻다? 전체 임대 수요 감소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맞췄지? 예. 뭐 지금 오늘은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 어려운 거 막 해드리면은 내일 시험 보는데 좌절하실 거 아니야. 7번도 가장 많이 나오는 탄력성 계산 문제 중에 하나인데 끼리끼리 하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끼리끼리 우선 가탄 가격 탄력성이 얼마나 좋아졌어? 0.8. 그럼 가격이 변했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가격이 몇 프로 변했어요? 5% 하락했지. 현장에 바로 끼리끼리 곱하고 이제 판단만 하면 돼. 곱하고 방향만 따지면 됩니다. 그럼 수요량이 이제 아파트 주어졌, A 부동산 주어졌죠. 그럼 먼저 크기 몇 퍼센트? 4%. 5% 곱하기 0.8이니까 4%. 그 다음 방향, 증가, 감소? 증가. 왜? 가격 탄력성과 가격과 수요량은 항상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가격 탄력 하나 이제 결론 내렸어요. 소탄이 주어졌죠. 소탄이 0.5. 그럼 소득 조건이 나올 거예요. 소득이 몇 퍼센트? 4%가 증가. 그럼 소득에서 A 부동산 수요량이 반응이 먼저 크기 몇 프로? 그렇죠. 4% 곱하기 0.5니까 2%. 그 다음에 방향이 중요한데 소탄이 0.5라는 요 조건이 나오자마자 이 A 부동산의 성격은 무슨 지화야? 정상지지. 정상지지 아니지 어떻게 하셨어? 플러스 값이니까. 그치?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은 정상제고 0보다 작으면은 열등제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제란 말은 플러스니까 같은 방향이죠. 그럼 얘가 증가니까 얘도 같은 방향이 되려면 얘도 어떻다? 증가. 결국 A 부동산은 가격 하락에 의한 4% 증가와 소득이 한 6% 증가가 결합한 효과니까 전체가 6%가 증가했구나라는 정답 4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재밌죠? 여기까지 그런 것이고, 그리고 경기 변동 한번 기회를 되살려 볼게요. 경기 변동에 대한 질문은 먼저 경기 변동의 종류가 나옵니다. 경기 종류가 몇 개? 부동산 경기 종류? 4개. 가장 많이 나오는 순환적 변동이 있고 반복하는 순환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무작위 그리고 계절 그리고 가장 적게 나오는 장기 또는 추세적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있지. 특징.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상이하죠. 그리고 같은 지역에도 유형별로 상이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유형별로 무슨 평균치? 가중평균치. 가중평균치. 그리고 진폭은 어때요? 정점은 저점은 깊으니까 진폭은 크고 주기는 길고 순환 국면이 분명해요? 불분명해요? 불분명하고 회복 기간은 느려요? 느리고 후퇴 국면은 빨라요? 그 좌우가 비대칭 구조죠. 그러다 보면 오른쪽에 경사졌다고 굳이 우경사 비대칭이라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 있었죠. 여기 가운데 자르라 그랬어요. 여기는 무슨 국면? 회복. 여기는 상향. 여기는 후퇴. 여기는 하향. 왼쪽은 누구 중시? 중개업자. 오른쪽은 왼쪽 감정평가업자. 거래사례 비교보로 부동산 평가할 때 옛날은 여기 왼쪽 무슨 가? 오른쪽은 상한가 이런 거 있죠. 30년 넘게 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따지면 정답이 2번이 틀렸죠. 회복 국면이니까 요거 상황이잖아요. 매도자 중시하는 건 맞지. 옛날에 지금이 무슨 가? 하한가로 해야 되는 무슨 가로 돼 있어요? 상한가로 돼 있잖아. 그리고 이제 1번은 무작위적 변동의 개념이고 5번은 이제 장기적 변동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4번은 경기변동 특징 중에 가중평균이라는 내용이 됩니다. 경기변동 한번 올해 가볍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부동산 경기변동하고 이제 짝꿍이 되는 게 이제 그 거미줄 모형인데 거미줄은 작년에 떠서 올해 조금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그리고 9번부터 시장으로 넘어가죠. 그 시장으로 들어간 문제 현장에서 내일 현장에 시장이 문제가 딱 접했어. 그러면 마음속에 준비할 주제들이 있어요. 뭐 지대론이라든지 입지론, 그리고 부동산 시장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속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그동안에 공부하신 모든 내용을 다 실력 발휘하시면 돼요. 그럼 9번은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나오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에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가장 유명한 게 몇 개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출제 빈도 순서대로. 시장의 국지성이지. 10번 이상 나온 지문이에요. 시장의 국지성은 지역마다 시장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지역 간의 불균형. 그 지역별로 가격 왜곡. 막 이렇게 이제 막 여러 가지 표현이 막 나와. 그래서 1회부터 기출문제 작년까지 나온 국지적 시장을 표현한 거 쫙 펼치다 보면은 출제원들의 어떤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다음으로 말하는 게 요거죠.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불가능한 게 아니죠. 곤란하다는 거야. 근데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수급 조절이 가능해야 불가능해요. 장기적으로는 다 가능해.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작동하는 그 장소다 보니까 어느 시장이든 수요 공급에 의해서 수급 조절이 가능해. 다만 시간이 걸려. 그럼 곤란하다는 것은 단기 현상이야, 장기 현상이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유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잖아. 이게 수급 조절의 곤란성을 여러 번 표현했어요. 한 19번, 한 8번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보니까 1번이 나와 있더라고. 단기를 장기로 바꿔서 표현한 적이 딱 한 번 있어. 발견할 수 있을까? 아니야. 발견해. 그러고 이거 추가 잠깐 보면은 상품마다 다르죠. 상품의 비표준화성. 이걸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가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감정평가 시험 이거 장난쳤죠. 개별성을 배경으로 하고 그리고 거래. 요즘에 자주 나오는 거래 뭐예요? 비공개성이 있죠. 그것도 개별성 때문이고. 그러니까 정보가 비대칭하니까 가격의 왜곡이라는 걸 많이 시키고 그리고 시장에 뭐죠? 표준화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만 읽어보면 되잖아요. 시장은 지역마다 달라, 상품마다도 달라, 내용 파악도 어렵고 수급 조절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전체 시장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없고 다 따로따로 개별 시장이야. 그래서 시장의 비조직성. 이거를 작년에 평가사 시험 시장의 특성 내면서 이거를 조직성 딱 이렇게 냈더라고. 비적인 조직성으로 바꿔서 2줄짜리 지문으로 만들어요. 출제원이. 발견했을까 발견 못했을까? 한 거야. 왜? 우리는 프로페셔널이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많이 풀어보셨을까? 기출문제 워낙 많어. 부수적으로 이제 재작년에 작년에는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재작년에 이제 매매 기간의 장기성. 그쵸? 뭐 이런 등등등이 추가적으로 저는 요약 내용 지문했을 때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으로 눈에 확 뜨실 수밖에 없어요. 예상 문제고 10번의 여가현상은 아마 좀 나오기가 힘든 것 같은데 이게 출제 빈도가 많지 않아요. 왜? 내용이 별로 없어. 이거 정리해 보면 A4지 기준으로 정리하면은 딱 한 페이지 다 들어갈 정도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도가 많지 않았는데 다만 변수가 30회랑 30이 연타석으로 나왔다는 게 변수예요. 그러니까 2년 연속 나와서 작년에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 내용도 별로 없는 주제인 여가현상이 작년에 안 나왔을 거 아니야. 그 올해도 거의 출제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변수가 생겼지. 그 변수가 뭐냐? 올해 4월달 감정평가 시험에 이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안 될 테지만은 평가사 시험에 낸 거를 그대로 답습해서 표현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감각만 보시라고 한 거죠. 여가현상의 뭐 개념은 여러분 주택 여가현상이 뭡니까 할 때 개념 키워드 3가지 다 아셔야 되죠.
주택 여가인사는 첫 번째 키워드 개념할 때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그게 나와야 되지. 주택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 질적 변화에 따라 두 번째 키워드. 가구가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동되는 가구 뭐에 따라 이동해요? 소득에 따라. 그리고 세 번째 친이과 계승. 원리로 설명 주택시장 이론. 그러면 여기 주택의 질적 변화가 몇 가지 방향이 있겠어? 두 가지. 질적 향상과 질적 저하. 그렇죠? 그럼 질적 향상이 나타난 주택에는 상위 계층이 침입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상향여가. 질적 저하가 나타나는 주택은 하위 계층이 침입하겠지. 그걸 뭐라 그래? 하향여가. 그러니까 상향여가랑 하향여가라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상향여가 나타난 지역은 계속 재개발 중에 업이 되겠지. 그 동네는 부자 동네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향여가 계속 나타난 지역은 다운되면서 거기는 저소득층 주거 지역이 되겠지. 이게 계승이야.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은 부자 동네, 부자 이런 표현이 고소득층 주거 지역, 저소득층 주거 지역으로 나눠지겠지. 그 결과가 뭐다? 여가현상 결과가 그래서 나온 게 주거분리. 이렇게 해서 여가현상과 주거분리는 세트가 되는 겁니다. 기본이 논리인데 이거 국어시험이야. 이번에 보면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거주택이 있죠. 그 이 저거주택은 생각해 보시면 돼. 이거는 할증돼서 거래되겠어? 할인돼서 거래되겠어? 할증돼서 거래되겠죠? 그러니까 제 친구가 있다 그랬어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친구가 그러면 좀 처음 들어보겠지만은 이제 원빈, 정우성, 소지서 이런 친구예요. 저 4인방이라 그래요. 그쪽 세계에서. 그럼 제가 그 친구 같이 다녀. 충무로 이런 데를.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를 보기 어떡하겠어.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거주택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저를 만나려면은 저 혼자 만날 때보다 비싸게 지불해야 돼? 싸게 지불해야 돼? 내일까지 참으셔야 돼. 비싸게 지불해야 되죠? 할증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저는 이제 얼굴 재개발할 가능성이 생기겠지. 그 친구들은 유유상종이니까. 그럼 제 얼굴 재개발하면 또 뭐가 되겠어요? 상향자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걸 인식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할증돼서 거래된다? 주택 개량 비용보다 개량 후 가치 상승이 작은 거야? 아니죠. 크다면 해야 되겠지. 그럼 이 동네는 이 주택은 뭐가 되겠어요? 상향자가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할증돼서 재개발해서 업이 될 거 아니에요. 작다면이 아니라 크다면으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맞으셨어? 그리고 여가현상이 그나마 이제 워낙 낼 걸 다 내버렸어요. 그나마 주의사항이 4번이죠. 민간주택 시장에서 불량주택이 발생한 이유야. 그 이유가 시장 실패 때문에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시장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무슨 문제다? 소득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주의해 주시고, 그 4번은 올해 평가 선생님 재미있게 나왔었어요. 지난번에 지문 연습할 때 했지만은 시장의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 실패 때문에 기인한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틀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전통적인 주제 중에 하나인 11번에 효율적 시장이 있어요. 효율적 시장 나오면은 막 반갑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도 틀린 분이 계셔. 안 돼. 답이 당연히 4번이지. 어차피 공부할 게 몇 개 안 되잖아. 약성, 중강성, 강성, 그거랑 그리고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이 딱 두 개 지문만 공부하시면 돼. 지금은 두 개 지문이 뭘까? 불안정 경제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이거 하나랑 그리고 불안전 시장인 그 부동산 시장에 일부 사람만 초과액을 얻잖아요. 왜 일부 투자는 초과를 얻을까?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딱 5개의 지문을 가지고 버무리는 거야. 이렇게 나머지는 살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해석하시면 돼. 4번이 틀렸지.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의 불안정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 이제 이게 작년에 단독으로 아주 괜찮은 문제가 나와가지고 올해는 9번의 시장의 특성하고 11번의 효율적 시장이 아마 피퀴즈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12번 지대론. 지대론 하면 그냥 쫄깃쫄깃. 누구부터 출발해?
리카도. 그 다음에 아니 순서대로. 역사적인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야. 리카도의 무슨 이론? 차액지 대설. 1910년, 11년인가 그래요. 그 다음 사람은 누구야? 투넨을 해야지. 1826년도 이론이니까 투넨. 그리고 한참 1894년도 마르크스 자본론 3권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여기까지는 뭐다? 농경제 지대설이야. 그러고 나서 투넨이죠, 투넨. 투넨이 고립국 이론에 전개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뺏긴 사람이 있어. 누구? 알론조가 그대로 뺏겨가지고 그걸 어디다 적용했어? 도시공간을 적용했어. 똑같아. 책을 보다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아. 여기까지가 지도론인데 그럼 4명이면 되는데 알론조 입찰지대론이잖아요. 갑자기 이제 더 이상 낼 사람이 없는가 봤더니 23회인가 4회 누가 나왔어? 토지가 나온 것이 아니라 기계로부터 나오는 준지들을 설명한 인간이 등장했죠. 누구? 마샬. 마샬은 누구 거 뺏겼어? 아니 리카도. 다 여기서 나온 거야. 리카도, 투넨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마르크스도 결국 누구 때문에 나온 거야? 리카도 때문에 나온 거야. 학계에서는 뭐냐? 리카도 이론하고 마르크스 이론은 90% 똑같다 그래요. 리카도의 차액지도 없었으면은 마르크스 이론도 없었다 그래. 그건 그쪽 세계 이론이고. 그러니까 리카도가 내린 결론 중에 한 개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죠. 근데 그 한 개 지대가 나타나는 걸 설명해야 되니까 나온 이론이 차액지대를 가지고 안 되니까 새로운 지대를 만들었잖아. 그 지대가 뭔 지대? 절대지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결국 마르크스는 누구 때문에 등장한 거야? 리카도 때문에 나온 거야. 리카도. 물론 리카도 이전에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은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제 처음에 출제한 사람이 리카도를 시초로 잡아줬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돼. 그러니까 리카도에서 반대로 설명한 사람이 마르크스고, 리카도가 설명한 내용, 가격이 지대 결정한다는 거를 그대로 기계 등으로 적용한 사람이 마샬의 준지되고, 그리고 리카도 나오고 약 10여 년 후에 투넨에 대한 논리 나온 거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도시로 옮겨놓은 사람이 알론조의 입찰지대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전체로 따지면 리카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학문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하다 보면 이게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해주면은 답이 5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렇죠. 1번은 리카도 차액지대 내용이고 한 개의 지대에 발생하지 않은 설명한 유명한 지문이고, 2번에 투넨의 위치에 따르면 수송비가 감소, 지대는 증가하죠. 왜? 투넨은 지대가 어떻게 결정해? 외상고에서. 아니 하나 더 빼야지. 생산비를 빼야지. 농사지으면 생산비 안 들어? 생산비 들잖아. 근데 여기까지 설명한 사람이 누구야? 리카도. 뭐 이거 가지고 또 1시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비용적 수송비를 하나 고려한 사람이 있죠. 요거를 고려하지 않으면은 누구? 리카도. 수송비까지도 비용으로 처리하면 뭐다? 투넨.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시험에도 나왔듯이 리카도는 비용을 생산비 하나만 고려하는 데 비해서 투넨은 비용을 생산비랑 수송비 2개를 다 고려하게 된 겁니다. 더 추가적인 내용은 안 하도록 하겠어요. 그럼 거기다가 2번 지문처럼 이거 여러 번 나와서 수송비가 감소한대. 그럼 도심에 가까운 데 농사 짓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대랑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잖아. 비용이 작아지니까 지대 이윤은 어떻게 되겠어? 커지게 되는 거지. 얘네들이 다 비용이니까. 그리고 마르크스 나왔고 마샬 나왔고, 알론조 입찰지대 기울기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실제 지문인데 한 개 수송비를 뭘로 나눴어요? 해설에 나온 것처럼 그거 바뀌었죠, 이렇게. 그래서 15회 때 정답이 5번이야.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입찰지대 알론조 입찰지대는 몇 가지 기억하셔야 돼. 입찰지대라는 개념 아셔야 돼요. 입찰지대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 지불용이 최대 금액, 최소 금액, 최대 금액, 그렇죠? 그리고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이에 초과인이 최대가 되는 수준이야.
그 이용자 입장에 초과는 0이 돼요. 그 지대는 다 누구한테 기속이 돼? 지주한테 기속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입찰지대 곡선의 입찰지대 곡선의 모양, 무슨 모양? 입찰 곡선은 우하향이야, 우상향이야? 우하향하죠? 요것 때문이지. 이게 거리죠, 거리. 이게 도심이고 춘해 거 어차피 뺏긴 거니까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지면은 수송비는 증가하잖아요. 수송비 증가하니까 지대는 낮아지니까 거리가 멀수록 지대는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우향인데 이 기울기 있죠? 기울기 각도. 이 각도는 한 개의 수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가. 그래서 5번이 공식이 바뀌었어. 요거 맞으셨지? 12번 문제는. 이게 제가 만든 지문 하나도 없어. 전부 실제 지문이야. 이렇게. 재밌지 않아요? 학교로는 다 예측 가능해. 30문제가 예측 가능하고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뜬금없는 건 아니고 13번은 학원마다 정답률이 90%가 넘는 문제인데 도시 내부 구조론 있죠? 도시 내부 구조론도 학자가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누구부터 나와? 버제스. 우리 시험 버제스부터 했더라고. 버제스의 가장 오래된 이론에서 똥심원 이론.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 그리고 해리 술만의 다양식. 여기까지 멈추더라고. 학교에서는 더 공부해. 더 나가.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선배부터 내려오는 이제 그 족보가 있어가지고 암기하는 코드가 있어요. 똥 푸는 거 선호하는 네가 다시 퍼 막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딱 요 3명의 학자로 딱 멈추고 천만다행이에요. 아니 필요도 없는 이 인간들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딱 그 중에서 제일 역시 항상 중요한 사람이 누구다? 버제스의 똥심원 이론이 중요하고 동심원 이론에다가 교통망을 첨가하면 선형 이론이 나오고 그럼 동심원 이론 같은 여러 가지 하나의 핵이 여러 개 존재하면 다핵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기 2번이 틀렸죠? 동심원이 점유지대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요? 가운데가 수립된 중심 업무지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지대지. 그 외곽은 무슨 지대야? 아니 외곽은 주거지대지. 원래는 3가지야. 크게 나누면은 우리 현대도 그러잖아. 요즘 따지면 이게 이제 중심 업무지구가 상업지역, 중심 업무지구, 주거지대야. 그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예요. 버제스 생각은 중간지를 뭐라 그러냐? 점유지대. 그래서 3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러기에는 주거지대가 너무 넓어. 그 주거지대를 다시 세분화시키자. 그 주거지대 다시 몇 가지로 나눠져? 3개. 그러면 조소도층 주거지대가 도심에도 가까운 데 있죠. 왜 그렇다 그래? 시험에 나왔어. 취업 때문에. 그 요 사람이 다니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여요. 여기 뭐가 있을까? 여기 지금 CBD는 뭐가 있냐? 행정관청이 있고요. 그 금융기관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디서 몰려면 2군데서 몰려왔어요. 한 군데 어디서 왔냐면은 유럽에서 넘어왔어. 유럽에서 청교도 혁명 일어나서 거기 극빈 못 사는 사람들이 있죠. 갈 데 없어가지고 배 타고 넘어온 이민자들이야. 또 한 사람이 어디서 누가 넘어왔을까? 농촌에서 넘어왔어. 거미집 이론 아시지? 거미집 이론은 비극적인 내용이에요. 거미집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당시 미국에서의 농업이라는 산업의 붕괴가 되는 모습이 보여요.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안 되니까 자꾸 농사를 짓다 보면은 손해보니까 농민들이 농업사무다가 파산을 해. 파산에 농사를 못 짓지. 그 사람이 어디로 몰려? 먹고 살려면은 도시로 오는 거야. 그래서 돈이 있겠어요? 몸뚱아 하나 오는 거야. 가방 하나 메고 모자 하나 쓰고 와서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다니는 직장이 여기 있겠어? 아니 있지. 여기 있지. 점유지대. 점유지대는 뭐가 있을까? 공장. 대부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주연배가 막 집을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가 점유지대야. 그럼 여기 점유지대 뭐가 있냐면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 소규모 상점들이 가게 밀집되어 있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많겠어, 적겠어? 많고 범죄도 많겠지. 그렇죠? 마피아 영화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부자들이 여기 근처에 있겠어? 부자들은 자동차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디 있어? 더 외곽에 나가 있습니다. 외곽에 통근자 지대가 있어. 부자들이 왜 외곽에 있을까? 시험에도 나왔지.
도심으로 올수록 도시 문제가 증가하기 때문에. 도시 문제라는 것은 범죄, 빈곤, 질병. 그러니까 부자들은 외곽 나가고 이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이 어디 있을까? CBD에 있는 거야. 이렇게. 다 중고 집단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디테일하게 시험에 내지는 않고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형이론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그냥 우리는 공부할 필요 없고 교통망을 첨가하셔가지고 자주 나오는 표현만 아시면 돼. 그래서 이런 세 사람에 대한 내용 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13번은 그래서 2번이 틀려. 이건 다 맞으셨지? 네, 이건 정답지를 봐야 되는데 다 맞으셨어. 그리고 이제 14번이 뭐 중력 모형에 대한 설정이죠. 랠리, 컨버스, 하프. 막 반갑지 않아요? 저만 반갑구나. 랠리, 컨버스, 하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무조건 레일리야, 레일리. 중력 모형의 선구자죠. 레일리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 근데 출제는 누가 제일 많이 나왔다? 허프. 근데 허프도 결국 레일리의 파생 현상이기 때문에 레일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허프하고 레일리 차이가 있죠. 우리 시험에서는 레일리는 두 개 도시 가지고 있죠. 허프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보통 레일리라는 사람은 소비자들이 배후 도시에 있는 소비자가 물건 소비할 때 중심 도시가 소비한다 그래요. 그래서 A 도시, B 도시. 그 도시 단위로 가서 소비한다 해서 거시적 분석이라 그래요. 근데 허프라는 사람은 대도시 있죠. 대도시 내의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분석한 사람이야. 그럼 대도시 내의 소비자들은 다른 도시가 소비하지 않잖아요. 같은 도시의 점포 단위로 구매를 해. 그래서 미시적 분석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도 있어요. 즉 레일리라는 사람은 뭐죠? 이제 도시 단위로 구매한다 해서 거시. 허프라는 사람은 점포 단위로 구매한다 그래서 미시.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런데 하나의 대도시 안에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가 두 개만 있느냐? 아니죠. 여러 개 있다는 거야. 여러 개는 몇 개? 2개 이상. 그래서 여러분 레일리 공부하실 때 이런 질문 많이 연습하실 거야. 허프할 때 허프의 확률 모형에 의하면은 소비자가 특정 점포에 갈 확률은 그러면서 몇 가지 제시해줘? 3가지 제시해야죠. 소비자가 점포까지 거리, 점포의 크기, 또 하나 인구가 크기고 아니 점포 수, 크기, 거리, 수, 레일리는 2개, 허프는 2개 이상. 그래서 그 3개 점포 나오면 한 번밖에 없고요. 또 하나 차이가 거리의 제곱이라는 사람을 레일리라 그랬지. 허프는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그랬어.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뭐다? 마찰계수. 승의 반비례. 그래서 허프는 항상 마찰계수가 주어져. 문제를 보면은 두 마트가 있어요. 2개 마트니까 뭐예요, 그러면? 2개 마트니까 레일리 방식 해도 돼. 그리고 마찰계수가 어떻게 주어졌어? 2. 그럼 거리의 뭐다? 제곱이야. 그 레일리 방식 몇 대 몇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의 조건이 뭐죠? A 할인점의 이용 객수를 물어봤죠. A의 이용 객수. 이용 객수는 C도시 인구의 몇 프로냐 물어봤잖아. 정석적으로 푸는 거야. 여기서는 우선은 C도시 인구의 몇 프로냐. 그럼 C도시 인구는 나왔어 안 나왔어요? 얼마야? 20만 명이야. 그럼 뭐만 구하면 돼? 그냥 단순한 문제. A마트의 이용 객수만 구하면 되지. 그러면은 A, B 크기 누가 유리해요? A가 유리하지. 몇 배 유리해? 4배. 4대 1이고 그리고 거리 마찰 2니까 제곱이겠네. 거리는 어디가 유리해? B가 유리하지. 그건 가까워서 유리하니까 B가 자체는 4배 유리하잖아. 근데 마찰이 2니까 거리의 제곱이지. 4의 제곱이니까 얼마죠? 16. 그러면은 크기는 크기는 A가 유리하고 거리는 B가 유리해요. 그럼 유인력 B가 나오죠. 그럼 4대 16이 되지. 4대 16이니까 2개 더하라 그랬죠. 그럼 몇이야? 20분의 4지. 즉 A가 20분의 4는 몇 %야? 20%잖아.
요즘 두 개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20%가 뭐냐? A마트의 시장 점유율이야. 그래서 A마트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고 그리고 A마트 이용한 이용객 수를 구하고 이렇게 여러 개를 물어봐. 그럼 20%인데 지금 여기 이용객 수를 물어봤잖아요. 시도시가 20만 명이라고 했지. 다 20만 명이 다 A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 %? 60%죠? 그럼 곱하기 0.6이면은 얼마? 12만 명이죠? 12만 명의 20%잖아요. 그럼 몇만 명? 얼마야? 2만 4천 명. 그럼 2만 4천을 20만 원 나누면 몇 %겠어? 12%가 딱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성이야, 정성.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빨리 푸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점유율을 먼저 구해. 구하는데 C에서 다 A, B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유인되는 인구수가 몇 %를 전체 몇 프로를 차지했냐 봤으니까 60%만 A, B 이용한다 그랬죠? 여기 20%에다 그냥 0.6만 곱하면 돼요. 그럼 바로 12%가 나옵니다. A 쪽은. 그래서 이게 허프 문제에 사실상 그나마 조금 어렵게 나왔던 문제. 이건 푸셨지? 이런 거 풀어야 돼. 그리고 15분부터 이제 정책이 넘어가요. 정책은 뭐 꼭 5문제 나오면은 한 3문제 정도는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게 워낙 많이 나오죠. 특히 자주 나오는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특히 직접하고 간접을 잘 구별하셔야 돼. 근데 딱 15번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직접 개입 수단은 직접이 개입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죠. 당연히 2번이지. 그럼 우리가 1번은 간접 개입 수단이죠. 간접하면 유명한 게 몇 개? 우선 보부세가 있어요. 보가 뭐야? 각종 보조금, 부는, 부담금, 세는 이렇게 있잖아. 워낙 많이 넣어. 그리고 금융시장을 통해서 건드리는 것은 전부 다 간접이지. 금융제 건드렸던 유명한 게 있죠. 뭐 대출 규제. 대출 규제하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디테일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LTV. LTV가 뭐죠? 그러니까 명칭은 보통 뭘 많이 해요? 대부 비율. 담보 가치로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옛날에 썼던 DTI랑 요즘에 활용한 DSR 같은 거 있죠? 얘는 공통적으로 소득 가지고 대출 규모 결정하는 거.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금리 조정하는 거 있죠. 금리 조정을 통해서 대출 규제하는 거. 그리고 행정상 정보 공개. 행정상 정보 공개인데 올해 평가 시험에 여기 하나 나온 게 있죠. 가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이게 무슨 제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런 것이 전부 다 간접이야, 간접. 다 그냥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의 부담금 간접, 3번의 대출 규제 간접, 4번의 정보 제공 간접, 5번의 택지 소유 상한제는 직접일까 간접일까? 이건 직접이야. 토지 소유를 소유권 통제한 거니까 직접인데 현재 시행하고 있지가 않아요. 문제 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중에 찾으라 그랬죠.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제도가 아닌 거 몇 개 암기하시라 그랬어? 5개. 작년에 나왔던 것부터 할까요? 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개발권 양도제도. 그리고 재작년에 나온 게 있었지. 재작년에 토지 초과 이득세제. 그리고 같이 나왔죠? 지금 논했던 택지 소유 상한제. 우리 시험은 3개만 나왔는데 감정평가 시험 학점 2개 더 공부하시라고 했어. 뭐하고 뭐? 공간지세하고 종합토지세제. 이거 말고도 많겠지. 근데 과거에 있었다고 없어진 거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사실상 있겠어요? 저는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16번은 이제 제도하고 근거법을 연결하는 또 문제의 스타일이죠. 5번이 틀렸죠. 5번 주의사항이 이거라 그랬는데 이거 실제로 나와서 많이 틀렸던 문제야. 투기지역의 지정은 근거법률이 뭐였었어요? 소득세법이야.
투기 과열지구 지정 있죠. 이거는 근거법률 무슨 법? 이건 주택법이에요. 구별하셔야 돼. 법률사면은 지정지역인데 또는 투기지역을 많이 하죠. 투기지역 지정은 소득세법,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법. 출제되느냐 안 되느냐 관계없이 이건 타겟팅 문제입니다.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은 평소대로 안 나왔구나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번에 이제 토지 정책 가장 준비가 까다로운데 그냥 많이 건드리지 않았어요. 거기 1번에 보면은 환지 방식하고 비교되는 게 뭐다? 수용 방식. 두 가지 비교할 때 개발이익이 사유할 가능성이 큰 방식은 무슨 방식이야? 환지 방식이지? 그렇죠? 왜냐? 환지 방식으로 토지 개발 사업 진행하면 그 이익은 다 누가 가져가? 토지 소유자 가져가지. 환지 방식 개념 자체가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 가지고 개발 비용하고 공공용지를 활용하고 남은 거를 원소유자에 재분배하는 구조다 보니까 사유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토지 적성평가제도 가끔 나오죠. 이건 국토기획법에 나오는 거지만은 토지 용도를 지정할 때 개발할 용도냐 보존할 용도냐를 지정할 때 두 가지 용도의 경합이 발생할 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뭐다? 토지 적성평가 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번에 토지 선매도 종종 나옵니다. 중개사법에도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4번은 아마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은 이게 이렇게 나왔다는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 해설해 보신 것처럼 개발이익이 뭐예요? 무슨 뜻이야? 이거 몇 번씩 내죠? 응? 개발이익이란 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이 있죠. 요거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라간 문제가 안 돼. 항상 문제되는 건 뭐다? 상승분을 초과한 부분이지. 초과한 부분이 귀속이 되겠지. 누구한테? 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나타나는 초과분은 개발 사업 시행자. 토지용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초과분은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야. 이게 얘네 귀속되어지는 뭐다? 토지 가액의 증가분. 우리 이거를 뭐라 그런다? 개발 이익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다 쓰면은 지문이 길어져요. 한 4줄까지 될 거야. 시험장에서는 시험지 크기 글자로 본다 그러면은 보통 위에 줄 내용으로 내는 경우 있고 밑에 줄 내용 내는 경우가 있죠. 추가적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도 공부할 때 3가지 꼭 공부하시라고 해요. 먼저 개발이익에 대한 개념 아시고, 두 번째는 초과 부분이 있죠. 초과 부분을 뭘로 인식하는 거야? 얘를 불로소로 인식하는 거지. 불로소득이다 보니까 뭐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얘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가 환수제도고, 환수할 때 수단으로 뭘로 환수해요? 환수 수단이 뭐야? 개발부담금으로. 그래서 이거를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출제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로 내는 경우가 있고 개발부담금제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공부할 거 근거법률. 개발 환수의 근거법률. 표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현재 시행하고 있다,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하고 있어요. 아까 5개 없었잖아. 그래서 이 중에서 개발이익이라는 개념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근데 출전이 이제 2년제를 머리 썼죠. 정상지가 상승분에 들어갈 거는 이거 물가 상승이 된 거잖아. 발견 못했다 그러더라고.
이게. 저도 처음에 그 시험지가 이게 했을 때 내일 되면은 한 12시 정도 되면은 저한테 막 카톡이 나와요. 그 시험장에 1차 모심이 나와가지고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학원에서 출판사에서 막 카톡이 날라. 시험지 찍은 거. 그래서 이거 빨리 풀이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저는 안 받지. 이제는 그 짬밥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근데 처음에 그 화면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봤는데 저도 이걸 발견 못했어. 그 5개 중 뭐가 틀린 거지? 아까는 다시 안경 벗고 자세하게 보니까 야 이거 물가 상승분으로 바꿨더라고. 야 이제 별짓을 다 하고 있어 출제위원들이. 이제 한계 봉착했어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마 발견하실 걸로 기대했고요. 4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리고 관리 파트로 넘어오면은 어려운 거 없죠? 우리가 관리 파트도 이제 머릿속에 정리하실 거 관리 내용과 관리 방식이야. 관리 내용 하면은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뭐 그렇게 정리하시고 관리 방식은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그 내용들을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3번이 틀렸죠? 물리적, 기능적 하자 이렇게 나왔어. 물리, 기능 하자하고 경제적이라는 내용이 연결이 돼요? 안 돼. 이거 무슨 관리에 해당돼? 기술적. 경제적 측면의 관리는 수익성이라는 게 나와. 수익과 관련되는 수익 활동과 연관되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다 맞으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쨌든 나올 것 같아.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 19번 마케팅 아시지? 마케팅은 마케팅 전략이 일방적인데 마케팅 전략 크게 몇 개? 잘 보세요. 몇 개인지. 마케팅 전략 몇 개? 3개밖에 안 되잖아. 마케팅 전략. 시장조 마케팅 전략. 고객조 마케팅 전략. 그리고 관계마케팅 시고간이잖아요. 큰 틀을 먼저 보시고 개념이 중요한데 시장조 마케팅 전략은 누구 중심? 소비자 중심, 공급자 중심. 공급자 중심 마케팅 전략이야. 공급자 중심 마케팅 전략이고 그럴 때 시장조 마케팅 전략할 때 개념 뭐가 나와? 자주 나왔죠? 개념 뭐라고 표현해? 그렇지 그럼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 이렇게 표현하면은 무슨 마케팅 전략이라고요? 시장점. 여러분들 요거하고 요것이 시장점 마케팅 개념을 아셔도 19회부터 나오기 시작한 주제가 마케팅이야. 그 19회부터 지금까지 나온 문제가 몇 개 안 될 거 아니에요. 10문제 좀 넘겠지. 그중에 2문제나 맞춰요. 복잡하게 막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 특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고객적 마케팅 전략은 이 소비자 중시하는 마케팅 전략일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변화를 캐치한 거지. 그래서 고객적 마케팅 전략할 때 뭐라고 나와?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각 단계, 그 각 단계가 포인트가 되잖아요. 각 단계. 의사 결정과 각 단계. 그리고 고객 관계 마케팅은 이거 합친 거잖아요. 관계 마케팅 뭐라고 해야 돼? 소비자, 공급자 간에 둘 다 나와야 되지. 관계 마케팅이니까 공급자 나오면 시장점에 소비자 나오면 고객이고 여기는 상호작용. 여기까지가 우선 방향이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했을 때 저렇게 표적 선정 틈새 점유하는 시장적 마케팅 전략은 다시 몇 개? 2개. 원래 공부는 오늘 밤 6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은 6시 안 됐잖아. 그래서 그때 뭐 6시부터 12시까지, 1시까지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5시간 공부하시면서 7시간 공부하실 때 점수가 몇 점 올라가냐? 오늘 6시부터 7시까지, 1시까지 7시간 점수 몇 점 올라간다고요?
광역별로 40점이 올라가요. 이렇게 나눠지지. STP하고 4P 믹스가 고객으로 연결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고객 넘어왔죠. 포인트는 각 단계라 그랬지. 이 단계가 몇 단계? 4단계잖아. 그래서 나온 게 아이다죠. 작년에 기가 막힌 짓 했다 그랬지. 이게 어테인션, 주목, 인터넷 흥미, 그리고 디자인, 욕망, 액션이라고 했지. 이제 더 이상 낼 거 없어. 낼 거 없으니까 뭐예요? 말장난이 들어가. 이게 디자인인데 작년에 어떻게 나왔어? 우리 시험에서. 디시전 했죠? 결정해가지고. 별짓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4월달 평가 시험 더 심각한 장난쳤지? 어떻게 장난쳤어? 요거랑 바꿨잖아. 어테인션이 먼저고 액션이 나중에 해야 되잖아. 액션을 먼저 했지. 액션이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물건 판매한다는 거야? 점원이. 손님 정보 들어오자마자 모가지 확 잡고 쭉 편 다음에 물건 강매하고 눈탱이 밤탱이인 사람한테 당신이 산 물건이 이거야라고 문 밖으로 내치는 것이 뭐다? 이게 여기 바뀐 경우지. 근데 별짓 다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관계 마케팅은 이제 뭐예요? 장기적이고 지속. 이런 편이 나오고, 그 STP는 세부나 타겟팅, 차별화 이런 영어를 잘 공부하시고, 퍼피는 P가 4개라는 내용들을 이제 오늘 마지막에 몇 시부터 공부한다고요? 6시부터 할 때 이거 한번 보시고 가셔야 돼. 저는 요약한 자료가 있어요. 지금 19태 할 때 그거 한 번이라도 보시고 가시면 돼요. 요즘에 어떻게 된다고요? 말장난. 영어를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3번이 보자마자 틀렸잖아. 장기 지속 나왔으면은 고객 점유가 나오면 안 되죠? 뭐가 나와야 돼? 관계 마케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쉬워. 마케팅 전략, 시고간, 공급자, 표적, 틈새 2개. SDP, 서피. 얘는 고객은 네 아이다. 얘는 장기 지속. 얼마나. 민법은 이렇게 공부해요? 민법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 민법 어떻게 해요? 표적을 틈새장을 표적을 선정했는데 이거를 강박에 의해서 선정한 행위다. 그 다음 이게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 갑돌이가 의뢰 대상으로 또 사기쳐서 선정하게 만들었다. 차고에 이게 그 갑을 뭐 이렇게 나와. 아유. 그에 비해서 학교로는 어떻게 보면 참 하찮은 그 시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그 생각 말씀드리면 욕하시더라고. 19번은 3번이라는 거 답을 아실 것이고 20번 개발 나왔죠? 개발도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6시부터 한번 보셔야 될 주제인데 1번은 여러분들 개발 사업할 때 개발업자가 고려해야 될 위험의 종류죠? 위험의 종류가 몇 개 있어요? 개발 위험 3개. 법 시비, 법적 위험, 그 다음에 시장, 그리고 비용 위험이잖아요. 어차피 개념은 법은 법이 나오고 시장은 시장이 나오고 비용은 비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하다가 최근에 선택한 주제가 하나 있지. 그럼 개발업자는 이런 위험이 있으면은 있구나 하고 개발을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개발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겠죠. 그럼 법적인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이용기획이 확정된 땅을 사는 거야. 그리고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 어떻게 한다고요? 선분양, 초기에 매각하는 거야. 그렇죠? 비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청 줄 때 뭐예요? 최대 보증 금액을 정해놓고 공사 도급 주는 경우를 말하죠.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체결해서 그런 식으로 낸다 봤을 때 일본은 몇 번씩 나왔는데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매하는 것은 시장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요? 법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발은 위험하고 분석에 대한 노력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번 혹시 맞으셨어요? 그럼 굉장한 실력이야. 20번을 맞으신 분은요, 전 세계 상위 0.01%에 해당이 되는 실력자예요. 틀리신 분도 오늘 맞으실 거니 내일 학교 가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21번은 가장 많이 나온 부동산 개발 유형이 있죠. 유형인데 뭐 몇 번이 틀렸어? 3번이 틀렸죠? 거기 개발 지분을 소유자, 업자가 공유하는 것은 무슨 방식이죠? 등가 교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있죠. 자체 개발 사업, 지주공동 사업, 토지신탁 사업, 컨소시엄 사업 등이 있고, 지주공동 사업 중에 특히 등가 교환 사업위탁 방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뭘 공부하고 가셔야 되냐면 지난 19대 자료 중에 등사신, 등가 교환 방식하고 사업위탁 방식하고 토지신탁 방식이 있죠. 세 개의 개념을 한번 꼭 보시고 가셔야 돼.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요겁니다. 근데 사업위탁 방식에 놓고 전반부는 맞죠. 첫째 줄 내용, 두 번째 줄이 틀렸죠. 지분을 소유자와 업자가 공유하는 것은 무슨 방식이다? 등가 교환 방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승이 많아요? 패가 많아요? 승이 많죠? 여러분 대단하신 거야. 전 세계적으로는 패가 많았는데 승이 많으신 내일 꼭 반드시 붙으실 겁니다. 조금만 주무셨다가 나머지 시간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제 막 떠오르세요? 막 내용이?